이란의 이제 군사력의 한계가 드디어 드러나는, 그동안에는 이제 과장된 게 많았죠. 연료 체계, 그러니까 탄도탄이나 순항미사일 연료 체계나 이제 추진 체계를 중국에 발주했다는 기사가 뜬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그때 소문을 많이 했고 지금도 얼마 안 남았다. 이란 현재 그 정부가 좀 그만하자 먼저 제안을 했죠. 대한민국 공군의 규모, 종류, 그다음에 어떤 보유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공군이 이제 좀 자신감이 좀 가질 수 있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틱패스타임 발행인 안승범입니다. 그리고 최근 제가 다른 유튜브에도 많이 출연해서 많이들 좀 이제 낯에 이제 익을 거예요.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면이 없잖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간만에 또 이제 불러주셔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반복이죠. 서로 보복하는 악순환이 이제 이어지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무기 체계 쪽으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이란의 이제 군사력의 한계가 드디어 드러나는, 그동안에는 이제 과장된 게 많았죠. 이란 이라크 전 때 1980년부터 88년 이라크 전 때는 이제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제 신정 체제로 바뀌자마자 대규모 군사력, 그러니까 그 전에 왕정 체제 때의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하여튼 대판 싸웠는데, 사실 그날 이후로 휴전을 하고 이제 이라크하고 종전한 이후로 군사력은 이제 비대칭 무기로 이제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예상했어요. 비대칭 무기라는 게 탄도탄이나 순항미사일, 그리고 요즘 이제 실용성도 없는, 실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써먹지도 못하는 무인 드론 항모라든지 그런 측면을 강화를 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이게 실상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전 무기.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어떤 아주 교묘하고 아주 머리 좋게 사용하는 드론 그 체계로 이제 그 지역에서는 아주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반면에 이렇게 서로 땅덩어리가 떨어져 있고 중간에 이제 다른 나라가 끼어 있다든지, 이라크죠. 그 경우에는 오히려 탄도탄이 더 중요한, 순항미사일하고 드론은 이제 속도와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역에 따라서 이 정규 무기 체계냐, 비대칭 무기 체계냐,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일순간에 보복을 하는데 이제 유용하지만은 결국 다 소모성이잖아. 그러니까 이 탄도탄이나 이런 순항미사일 비대칭 무기는 이렇게 한번 쏘면은 다시 이제 만들기까지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규모 자기들이 방위산업 체계가 있으면은 이제 보충할 수 있는데, 러시아처럼. 근데 이란은 이제 한번 쏘고 나면은 그걸 보충하려면은 힘들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며칠 사이에 이 서로 주고받는 걸 보면서 이제 기사화가 이제 다시 이렇게 리바이벌 돼야 되는 부분이 없는 게 아쉬운 게, 이걸 이스라엘이 공습하기 전에 한 달 전인가? 이란이 작년에 서로 주고받은 거에 또 소모가 다 돼서 그 연료 체계, 그러니까 탄도탄이나 순항미사일 연료 체계나 이제 추진 체계를 중국에 발주했다는 기사가 뜬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그때 소모를 많이 했고 지금도 얼마 안 남았다. 근데 이제 온라인 기사 이렇게 보시면은 또 이란이 아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신형 개량력 탄도탄을 또 만들어 놨다. 그런 이제 좀 앞서가는 보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전통적인 그 항공 전력, 그러니까 전투기 중심, 물론 이제 인도 파키스탄전에서는 전자전기나 조경보 통제기가 활약을 같이 했지만은 그 전통적인 이제 무기 체계인 전투기가 다시 중요한 거는 이제 보여주는 거죠. 반복사예요. 전투기는 정밀 공격, 거의 근처에 가서 보고 이제 때리니까, 그리고 여러 종류의 무장을 이제 바꿔가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전투기 전력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고, 이스라엘 군도 탄도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용했다는 얘기 안 들리잖아요. 물론 이제 공중발사, ALCM이나 공중발사, 이제 이렇게 미사일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ALBM이나, 그 작년에 이제 1차 서로 이제 주고받을 때는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특정 무기 체계가 아직은 소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정밀 유도 폭탄, 제이담 쪽이라든지 아니면 레이저 유도 폭탄 포함해서 이제 공중발사 또 미사일도 일부 사용했을 거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반복 사용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네타냐후가 얘기하는 게 지속적으로 공습을 하겠다. 근데 이제 사실은 또 이란에서 이제 볼 때는 그 배후에는 미국이 어떤 정밀탄을 제공하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다. 지금의 어떤 함정이 사실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당분간은 악순환, 서로 이제 공습하고 또 일부 쏘고 이제 그런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이란이 처음으로 그동안에 그렇게 아주 성질을 내면서 대단한 것처럼 보여줬던 이란 현재 그 정부가 좀 그만하자 먼저 제안을 했죠. 그래서 반면에 이스라엘 쪽은 이제 계속 하겠다고 그러고. 근데 어느 정도 이거는 소모성 어떤 전쟁이기 때문에 또 다음 달 중순이면은 또 마지막에 휴전을 한다든지 좀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상당히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그래서 근데 분위기가
이 온도라고 하죠. 그게 높낮이 이 느끼는 게 과거에 이제 50년 전에 1973년 4차 중동전,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붙었을 때보다는 뭔가 좀 뭐 위기감이 덜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제 어떤 석유 문제 때문에 뭐 얘기는 언급을 하는데 확실히 그 옛날하고는 틀려요. 어느 정도 수습이 될 수 있고 어떤 대체제, 보완제가 또 있고 그런 거를 이렇게 뉘앙스가 나오니까 분위기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이제 거꾸로 한 3, 4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사실 더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러시아 초강대국이 침공한 거. 그러니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를. 그런 측면에서 더 충격이 컸었고, 이번 중동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이제 어느 정도 하면은 좀 완화되면서 협상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까. 휴전을 함께 하면서.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죠. 그렇게 해서 중간에 또 시간을 또 가지면은 이란도 이제 어떤 생각이 또 있으니까 비밀의 또 핵무기를 완성한다든지. 그럼 그때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냥 좀 차분하게 우리는 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력은 이란 영공 침투 및 목표물 무력화에 얼마나 효과적이었습니까? 근데 뭐 이스라엘 이제 국방부이라 하는데 국방군 중에 이제 항공 분야인데 공군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3차 중동전 때 그러니까 1967년도에는 이제 기습 공격, 지상에 있는 그 전투기 폭격기 이집트나 시리아 를 이제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효과를 크게 봤죠. 그리고 이제 공중전 남은 전투기들하고 이제 뭐 미그 21을 중심으로 미라지 3하고 공중전 중심으로 이제 효과를 많이 봐서 상당히 이제 뭐 좀 자신감이 생겼는데 1973년도 4차 중동전 때는 많이 깨졌어요. 손해를 많이 봤었고 F4 팬텀이나 A4 스카이였고 공격기 동원을 했는데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반대로 이제 이집트 쪽에서는 뭐 지도미사일 러시아제로 이제 소련제 그 당시에는 많이 지원받아서 소위 뭐 크게 효과를 못 보고 그거를 다시 이제 추스려서 무기 체계를 이제 전투기 종류로 바꾼 게 효과를 본 게 1981년도 이제부터 레바논 쪽에 이제 침공을 하면서부터 또 시리아 공군하고 이제 붙으면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기반이 닦여진 거예요. 1981년도부터 그쪽 방면으로 이제 이집트하고는 이제 뭐 캠프 데이비드 협정해가지고 사실 전쟁을 종결 쳤고 반대로 이제 이쪽으로 시리아 쪽으로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의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81년도에 백하계곡의 공중전이 이제 중심이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뭐 2006년도 레바논 침공 또 할 때는 사실 지상 정밀 타격 공격 즉 그때 뭐 제이담이라든지 뭐 레이저 유도 폭탄을 상당히 사용해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이렇게 완벽하게 된 게 아니라 좀 뭐 미진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이 이제 다 쌓인 거예요. 오랜 기간. 뭐 1973년 뭐 81년도 뭐 그 이후에 이제 레바논 침공 2006년도 그게 어떤 경험, 장단점이 이제 다 쌓였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작년부터죠. 제대로 이제 공습을 하는데 반복된 공습. 그리고 300여 대, 360여 대의 전투기 F-15, 16 배열이죠. 그다음에 F-35까지 갖고 있는데 딱 세 가지. 이걸 가지고 이제 아주 반복 공습. 그래서 뭐 실제 동원된 거는 이제 200대, 200여 대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대한민국 공군의 규모, 그러니까 그 15, 16, 35의 종류, 그다음에 어떤 보유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 물론 이제 우리 또 FA50도 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공군이 이제 좀 자신감이 좀 가질 수 있는 왜냐면 같은 무기 체계나 같은 폭탄이나 이제 미사일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국방부에 우리 공군에 시사하는 바가 이제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정보망, 정보력에다 부재. 근데 저쪽은 모사드라는 이제 아주 세계적인 정보 기관이 있어서 침투까지 해가면서 할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그다음에 한반도의 환경은 그렇지 못한 게. 그러니까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뒤에는 미국이 있고 그래서 한미연합 그 항공무기 체계 운영할 수 있는데 정보력은 이제 우리 순수하게 대한민국은 이제 다 붕괴됐기 때문에 또 미국의 어떤 정보력을 얻어야 되는데 한 발짝 좀 시차적인 느린 거.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주시해야 되는 게 자꾸 이제 세상이 뭐 요즘에 드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제 많이 그 자폭 드론 중심으로 연말부터 이제 뭐 들여온다고 하기 때문에 돈을 지출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급하게 이제 긴급 전력으로 확보는 될 거고 북한도 거기에 똑같이 이제 대응한다고 해서 뭐 생산 체제를 구축해라 해서 뭐 김정은이가 이제 많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또 혼용되는 시대로 접어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투기 전력이 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어떻게 좀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어지는 게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과 좀 다르게 한 발짝 더 보강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KF-10 전투기. 그동안에 이제 KF-10 전투기 개발 관련된 거나 아니면 이제 국뽕 뉴스 수출 때문에 너무 과장되게 얘기한 게 많이 좀 작용을 했었죠. 그다음에 어떤 소재, 어떤 그 내용을 자꾸 얘기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좀 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뭐 블록 2라든지 더 나아가서 블록 3, 뭐 EX라고도 표현도 하고 아니면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KF-20이라고도 표현을 했지만은 그런 부분은 시간과 돈이 더 기다려줘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KF-11 전투기가 블록 1부터 중요하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인도 파키스탄 전들 다 보셨잖아요. 공대공 전투도 중요하다는 게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방산업체가 이제 잘 뒷받침이 돼서 좋은데 이 정보기관 문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 건지 그리고 재건한다 하더라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정보기구 기관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디 정치적인 색깔을 다 빼야 되니까 그게 그동안 혼용돼 있었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전쟁들을 보면서 과제가 되고 있고 드론 무기 체계는 앞으로 국내에서 개발을 신속하게 해서 대량 배치를 해야 되는데 같이 써야 되니까 전투기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의 어떤 그 방산업체 재편 문제 왜냐하면 현재로는 중소업체들 중심으로 이렇게 제한돼 있습니다. 드론을 이제 만들거나 판매할 수 있는 게 그거를 이제 대기업 중심 10대 방산업체가 진입을 하게 좀 허용을 해야 되는 법 개정 그래서 그런 우리가 뭐 러우 전쟁 그다음에 이제 중동의 지금 뭐 여러 가지 전쟁들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공격 이걸 보면서 특히 인도 파키스탄 공주전 그러니까 과제가 그냥 한꺼번에 개선해야 될 게 막 그냥 닥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숙제가 늘어났다. 뭐 내년 특히 26년부터는 어떻게 할 건지 왜냐면 지금 이제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9월 말부터 12월 23일까지는 이제 이런 내년도 무기들 어떤 거 살고 개발을 할지 R&D 그 계획을 잡고 이제 국방 중기 계획 새로운 정부에서 앞으로 국방 중기 계획은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어떤 그 다른 나라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 국방 능력에 어떤 정비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새롭게 해야 되는 이제 그게 이제 숙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게 된 배경을 뭐라고 보시나요? 그동안 쌓였죠. 오래부터. 작년에 이제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이렇게 모색하는 서로 이제 알아보는 그런 단계였고 예상과는 이제 이란이 아주 거세게 끊임없는 반격을 이제 못했던 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오랜 기간 이란이 대단한 것처럼 군사력이 이제 알려져 있었고 경기를 했는데 저거 별거 아니다. 이번 기회에 끝장을 보자. 왜냐면 이제 주변 환경이 그 2011년대 리비아가 붕괴되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이라크를 미국이 이제 뭐 주저앉혀놨죠. 뭐 전쟁을 앞으로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 때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 리비아. 그게 다 골칫거리였거든요. 이 서방 측에서 백인 국가들 중심에서는 상당히 골아픈. 그러니까 석유가 이제 배경이 되지만은 그래서 하나씩 잠재웠고 또 중간에 이제 또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나라들이 또 이 예멘, 반군 그 남쪽에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맨 끝에 거기에 직접 전쟁을 이제 그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해봤고 물론 이제 무기 체계는 뭐 미국제라든지 유럽제 그다음에 대한민국제든지 뭐 현국 미사일도 이제 판매가 됐으니까 그거는 이제 2016, 17년도 쭉 이어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미국에 아니면 서유럽에 의존하는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이제 조성됐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지켜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러우 전쟁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발을 빼면서 어떤 그런 이제 무기 탄약 같은 거를 좀 더 보존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허비하지 않는 그게 이제 2021년 8월 15일에 나오면서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공교롭게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이제 그 상태를 거꾸로 오판한 하마스 체계에서 이제 또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한 건데 그게 이제 작년부터 다 판세가 뒤집어진 거죠. 24년부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리아가 결국 오랜 시간 안 망할 것 같았는데 이제 붕괴됐잖아요. 뭐 레바논은 원래 뭐 사실상 뭐 국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의 그 상태가 있고 바로 이제 붙어 있는 그 4차 중동전 때까지 이제 붙어 있는 요르단은 이제 서방화됐고 미국의 어떤 컨트롤이 되는. 그래서 주변국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니까 이제 이란을 아주 끝장을 봐야 되겠다. 물론 이제 하마스 헤즈볼라를 어느 정도 진압을 하고 예멘 반군들 후티 반군까지 이제 미국에 가세해서 공격도 하고 이제 그게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환경이 그 옛날하고 많이 바뀐 거예요. 이제 남은 마지막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숙적은 이제 이란 하나.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미래가 없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공습을 가하는 것 같고
이것이 이제 뭐 2차인데요. 공습전이 아마 3차전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금방 끝나는 어떤 이게 작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항공 공격이라는 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봐왔지만은 완전하게 제거하려면은,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것까지 파괴하려면은 이제 이러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소모하고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벙커버스터 종류 좀 이렇게 그러니까 높이에 따라서 들어가는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그렇게 아직 깊숙이 들어가는 거는 제공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그 높이만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어느 정도 파괴를 한 상태에서 나머지 시설물을 더 정밀하게 파괴하려면은 3차 정밀도 작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또 현재는 휴전과 뭐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한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게 아마 뭐 년 단위로 해서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중간에 서로 쉬어야 되니까 재정비해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이제 이란 쪽에서는 탄도탄 소모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공군력이 사실 전무하다시피 한 이란 공군이 대응하기는 어려울 거다. 불리해진 쪽이죠, 이란 쪽이. 과거에 비교해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 두 번째로 안 끝날 것 같다고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협상은 있어요. 잠깐 이제 뭐 또 몇 달은 또 쉬는 건 이제 가질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력을 비교해 주신다면요? 사실상 이란군은 그 이라크하고 붙었던 1980년에 시작해서 88년 사이에 먼저 그 팔레비 그 왕 때 아주 따끈따끈하게 도입한 그 미국제, 영국제 그 중심의 무기 체계가 그때 많이 소모가 되고 많이 이제 써먹었죠. 그때 당시에는 최신 무기였는데. 근데 그로부터 이제 90년대에 진입하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러한 무장들이나 무기들이 이제 구식화되고, 반면에 이스라엘군은 그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한 단계 이제 발전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란 공군이 주력기가 지금도 F4 팬텀, F5 전투기, F14 세 가지. 70년대 말에 다 도입한 거야. 그리고 이라크 전 때 잘 써먹었고. 근데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 공군은 그러한 전투기 F4 팬텀이나 뭐 이런 구형의 F15, 지금 이제 퇴역시키려고 하는 F15A형 같은 거, 이미 이제 팬텀을 다 일찌감치 버렸고, 크필 전투기도 다 버렸고, 그 당시에 어떤 3세대 전투기들은 이미 정리해서 상당히 이제 발전이 돼 있죠. F16의 뭐 I 버전이라든지, 그다음에 F15도 지금 뭐 또 I 버전, 물론 이제 뭐 1997년대 발주해서 이제 그다음에 2000년대 이제 주력이 됐지만은 뭐 25대, 24대 있는데, 그리고 이제 F35 I 버전. 이게 이제 한 단계 발전했기 때문에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군과 이란 공군의 그 세대 차이. 그리고 이게 이란 공군은 가동률이 이제 이 부품이 이제 다 소모되고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억지로 이제 복제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사고의 위험이 높고, 뭐 때만 되면 추락해요. 이란 공군 전투기도 수시로. 실제 이번에 뭐 다들 보시다시피 그게 뭐 등장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제대로. 물론 이제 1차 작년에 이제 공습전 때 이제 얘기도 없었지만, 이번에는 한마디 딱 나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그 지상에 있는 것마저도 없애야 되겠다 해서 이제 파괴하는 걸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한마디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격차가, 전력의 격차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이란제 드론, 뭐 샤이드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수도 없는 종류가 너무 많은 탄도탄 빼고는 사실 보잘것 없고, 지상 전력은 지금 뭐 주변국하고 뭐 자기들이 중간에 이라크가 껴있고 해서 그걸 다시 뭐 옛날처럼 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공중에 날아다니는 전투기 중심의 항공 전력, 물론 이제 또 탄도탄, 그건 이란 쪽이죠. 그다음에 자폭 드론. 근데 드론은 아무래도 속도가 이제 한계가 현재로서는 프로펠러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제트 방식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럼 미국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실용화를. 근데 가까운 장래에는 이제 제트화된 무인기가 이제 그런 자폭 무인기가 등장하면은 좀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격차가 뭐 이게 지금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보시고 접하는 대로 그대로예요. 격차가 이제 심해요. 근데 전통적으로 전투기 전력이 이제 이런 면에서 중요한 거죠. 지상 공격의 핵심. 그다음에 인도 파키스탄전에서 했던 공중전, 장거리 공중전의 핵심.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전투기 전력의 어떤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제 깨닫고 이 예산 집중을 좀 해야 된다. 이제 뭐 남의 나라 전쟁 보면서 뭐 이걸 뭐 하나의 역사적인 뉴스거리만 생각할 게 아니고 흥미거리를 볼 게 아니라, 과연 우리 한반도에 적용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고민을 더 이제 심사숙고로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이제 그거를 보면서 뭐 뻥뻥 터지는 거, 뭐 떨어지는 거 보면서 저게 서울이 될 수 있다. 과연 이제 이 대탄도탄 방어망이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못한데, 그리고 너무 국뽕 뉴스에 취해서 방산업체 주가를 올리려고 L3 지금 생산 배치도 안 됐는데 그것도 없어요, 현재. 사드는 미군 기지 보호 목적이고. 그럼 북한이 만약에 이제 우발적인 충돌에 의해서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저렇게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쐈을 경우 이 서울 시내 이 고층 빌딩이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전 그게 더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뭐 취재 다니면서 텔아비브 이제 가봤는데 거기가 텔아비브가 이제 사람들이 다 제 말에 동의하는 게 로스앤젤레스의 외곽 지역 같은 그런 건물들이 돼 있는 게 바닷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방 도시 아주 그냥 규격화된 도시 맞아요. 그래서 그대로 보면 이제 이게 대한민국의 서울 아니면 옆에 수도권 도시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고층 빌딩. 그거 대비 그러니까 저를 그냥 단순히 보고 아유 저건 뭐 석유값이 오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대탄도탄을 진짜 새로운 정부에서 방어 무기니까 진짜 긴급 전력 돈을 많이 투입해서 빨리 생산해서 배치하는 거. 또 왜냐면 실전 무기 배치가 돼도 훈련을 또 해봐야 되니까 새로운 무기가 이제 L3 1형이거든요. 2형은 또 개발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천궁2는 이제 뭐 또 수출하기 바빠가지고 거기에만 집중된 뉴스라는 이제 보도하고 있죠. 그 중고도 이제 대탄도탄 방어력인데. 그다음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이제 가지고 있어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 뭐 서너 종류 이상이니까 좀 비싸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이제 예산 집중을 하고 좀 홍보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 어떤 정부의 성격에 상관없이 이건 일반 국민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푹 떨어지는 거 보고서는 팡 떨어지는 거 보고서는 오히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의 어떤 그 지금 격돌은 어느 순간 되면 일단 좀 가라앉긴 할 테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이 이제 좀 많이 되더라고요, 생각이. 한국이 갖춰야 할 부분은 대탄도 미사일인가요? 대탄도탄 이제 미사일 무기들이죠. 그다음에 적어도 이제 드론이 왔을 때 방공무기들이 어떤 기관포 종류인데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미리 이제 조기 경보할 수 있는 이제 적어도 뭐 레이더들 종류들 그것들이 이제 골고루 서울에 많이 좀 깔리길 바라죠. 왜냐면 서울 이제 실제로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희는 이제 무기 쪽 군사 쪽이니까 육군 중심의 적어도 방공 부대들 곳곳에 있어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 그 중심가 중에 하나의 강남 지역의 신사역 사거리 거기는 없을 것 같죠. 신사역 사거리에는 그 혼잡한 데에는 거기도 다 방공 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자유로 지금 또 파주 가는 자유로에도 이렇게 딱 보면은 이 군 쪽에 종사하는 분들 금방 알아요. 시설물이 최근에 뭐 교체됐다 돈 들여서 그 시설물이 좀 이렇게 우리 사람들 군인들이 어떤 사병들이 어떤 좀 군복무 환경을 좋게 하는 그쪽에 돈을 쓰긴 했어요. 근데 거기에 새로운 이제 어떤 방공무기가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 그리고 또 어떤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그 위치에, 대통령실 위치에 따라서 뭐 다른 제가 이제 저 김포항 근처에 사는데 거기 또 변화가 있어요. 뭐 무기 체계들 이렇게. 근데 발전돼야 되는데 좀 퇴보한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저쪽에 용산을 가기 위해서 이제 이동하다 보면 딱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런 무기 체계에 저런 전쟁을 보면서 좀 화끈한 투자, 빠른 실전 배치, 맨날 수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우리 살아야 돼. 일단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급하다. 이스라엘과 뭐, 러우 전쟁, 이것을 뭐, 보면서 먼 땅, 항공기를 여기 타고 가면은 먼 거리죠. 한참 몇 시간 걸려서 뭐, 최소한 10시간 이상이니까. 근데 뭐, 어쨌든 금방 또 갈 수 있잖아요. 10시간 지내면은. 그게 이제 한반도, 수도 서울에서 일어날 수 있고, 뭐, 지방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제일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